이번에 소개할 공포의 존재는 바로 SCP-3000 아난타세샤. 1971년 방글라데시 어선 2척과 어부 15명이 인도 해안에서 실종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지만 결국 실종된 배와 사람들을 끝내 찾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 파견됐던 SCP 요원들은 이 의문의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2년 전에도 해당 지역에서 배 한 척이 실종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된 두 사건들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 상부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상부에서는 보고를 받고 즉시 재단장 수정 에레미타를 해당 지역으로 출동시켰습니다. 에레미타에 탑재된 최첨단 해양 계측 장비를 통해 해저 700m 부근에 그동안 침몰한 여러 대의 배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미확인 개체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재단에서는 미확인 개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잠수 요원들을 투입시켰고 그들에 의해 거대 괴생명체 SCP-3000의 존재가 밝혀지게 됩니다. SCP-3000은 인도 벵골만 해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뱀장어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길이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몸 길이가 매우 긴데 재단에서는 대략 600에서 900km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숨죽여 있지만 먹이가 나타나면 아주 빠르게 움직여 먹이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SCP-3000이 먹이를 잡아먹을 때 머리 부위에서 회색의 점인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에 노출되게 되면 근처의 모든 생명체들은 두통과 메스꺼움은 물론 극심한 환각 증세를 일으키게 되며 점점 기억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 후 먹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 채 가만히 멈춰있게 되면 SCP-3000이 그대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3000이 분비하는 물질은 가까이 있는 생명체뿐만 아니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생명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심지어 500m 밖에 있던 잠수정 내부 요원들조차 창문에 머리를 박는 이상 증세를 보이게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재단에서는 이 물질을 확보해 분석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기억 소거 효과를 가진 Y909라는 성분을 추출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SCP-재단에서는 Y909를 기억 소거제의 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SCP-3000을 연구하던 재단의 아난드 만나바라는 박사는 인간의 정신을 빼앗아 죽음으로 만드는 SCP-3000은 힌두교에서 뱀의 왕으로 불리우는 아난타세샤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SCP-재단에서는 인간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이 무시무시한 개체를 관리번호 SCP-3000, 별칭 아난타세샤, SCP-재단 최고 격리 등급인 타우니엘로 지정해 특별 격리하고 있는데 SCP-3000이 서식하는 지역을 완전 봉쇄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단 순찰함인 에레미타로 SCP-3000의 움직임을 항상 감시하고 있으며 오직 재단에서 허가된 인원만 접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D등급 요원을 SCP-3000에게 접촉시켜 기억 소거제 원료인 Y909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슬렌더맨. 1986년 미국 토마스 메리라는 사진작가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해맑은 표정으로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들어가던 토마스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놀이터에서 방금 전까지 놀던 14명의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던 토마스는 작업실에 가자마자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아이들이 찍힌 여러 장의 사진들 중 한 장에서 수상한 남자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엄청나게 큰 키에 팔이 여러 개 달린 의문의 남자였습니다. 토마스는 아이들을 납치한 범인이 사진 속 남자라 확신했지만 놀이터에서는 그 남자와 관련된 어떤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2009년
빅터 서지라는 사람이 놀이터에서 사라진 14명의 아이들과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의문의 남자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글이 올라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이 의문의 남자에 대해 무척이나 놀라워했고, 날씬함을 뜻하는 슬렌더와 남성을 뜻하는 맨을 합친 슬렌더맨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슬렌더맨에 대한 목격담이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집에 돌아가던 길에 키가 엄청나게 큰 남자가 자신의 친구를 납치해 갔다는 목격담. 잠이 든 딸방에 어떤 남자가 들어와 팔을 길게 늘어뜨려 딸을 납치해 창문으로 도망쳤고, 창문 틈에는 검은색 양복 조각이 찢겨져 걸려 있었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또한 슬렌더맨이 등장하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슬렌더맨의 외모와 능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슬렌더맨은 2.5m가량 되는 큰 키에 검은색 양복을 입은 창백한 피부를 가진 마른 남성으로 눈, 코, 입이 없으며 등에는 여러 개의 촉수가 달려있는데, 어두운 숲속이나 한적한 놀이터에 나타나 촉수로 아이들을 납치해 잡아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순간이동은 물론 단순히 슬렌더맨을 만나기만 해도 정신이 미치게 되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아이들은 슬렌더맨을 공포의 존재로 여기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슬렌더맨에 대한 인기는 점점 높아져만 갔고, 슬렌더맨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나 게임들까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슬렌더맨 괴담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자 그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며 놀라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초 슬렌더맨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렸던 빅터 서지였습니다. 자신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슬렌더맨이 논란거리가 되자 빅터 서지는 결국 자신이 올린 글은 모두 가짜였다고 밝히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슬렌더맨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초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진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슬렌더맨에 대한 목격담과 증거 사진들은 보란듯이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슬렌더맨에 대한 놀라운 가설 하나가 제기됩니다. 그것은 바로 슬렌더맨이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개의 증거들까지 존재했는데, 슬렌더맨이 등장하는 벽화, 길게 늘어난 팔로 상대를 공격하는 고대 그림, 여러 개의 촉수로 어린아이를 납치해가는 그림, 얼굴이 없이 긴 팔을 늘어뜨린 키 큰 남자의 그림까지 증거들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또한 한스발등이라는 15세기 독일 화가의 그림 속에는 슬렌더맨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평범했던 그림에 X선을 투과시키자 그림 속 남자의 등에 달린 여러 개의 팔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슬렌더맨에 대해 FBI에서 조사 중이라는 소문 또한 나오게 되는데, 내부 기밀 문서까지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사람들은 소문에 대한 신빙성을 더 갖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증거들과 목격담이 등장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슬렌더맨이 실제 존재하는 공포의 존재라고 믿어갔습니다. 한편 자신이 가짜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괴담이 계속해서 증폭되어 가자 빅터 서지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슬렌더맨에 대해 연구하던 미하엘 셸레 박사를 찾아가 슬렌더맨 얘기는 자신이 지어낸 것이라고 털어놓게 됩니다. 미하엘 박사는 아마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전부 거짓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 해도 사람들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성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슬렌더맨의 존재를 진짜로 믿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것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 가짜 소문을 만들게 되고, 그 소문은 또 다른 소문을 만들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그런 현상을 소문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훗날 슬렌더맨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진들이 조작된 가짜 자료로 밝혀지며 슬렌더맨 괴담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터넷 창작글에서 시작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슬렌더맨은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크리피파스타로 자리잡고 있다고 합니다. 갓 오브 로드킬.
2019년 5월 20일 트레버 핸더슨의 SNS 계정에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됩니다. 사진 속에는 어두운 도로 위에 서 있는 의문의 괴생명체가 보였습니다. 트레버는 이 생명체를 갓 오브 로드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드킬이란 도로에서 동물이나 사람이 차량에 치여 죽게 되는 교통사고를 뜻하는데 주로 동물이 치였을 때 쓰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주변에 숲이 우거진 도로에서 주로 발생하며 숲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기 때문에 사고를 미리 대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차에 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부딪히자마자 일어나 도망가기도 하는데 결국엔 상처가 심해져 며칠 내에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드킬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 사체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가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차량들에게 계속 밟히면서 사체는 점점 더 심하게 훼손된다고 합니다. 갓 오브 로드킬은 로드킬로 죽게 된 동물들의 원혼을 달래고 저승으로 안내하는 저승사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갓 오브 로드킬의 외모는 5m의 거대한 크기에 살점이 없이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을 하고 있으며 다리가 없기 때문에 움직일 때 두 팔을 이용해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머리 부분은 뾰족한 부리가 달린 기다란 형태이며 여러 개의 눈이 머리 전체에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외모를 통해 갓 오브 로드킬 역시 차에 치여 죽게 된 동물이었으며 자신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한 동물들을 지키는 신으로 환생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갓 오브 로드킬은 세상의 모든 길을 감시할 수 있는데 로드킬이 발생하면 사고 지점에 나타나 죽은 동물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고 운전자를 찾아가 복수한다고 합니다. 갓 오브 로드킬은 동물을 치고도 도로 위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두는 인간들에게만 복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동물을 차로 쳤을 때 경찰이나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면 갓 오브 로드킬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스트 666 로블록스는 2006년 9월 정식 발매된 오픈월드 롤플레잉 게임으로 유저들이 만든 다양한 게임들에 참여해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롤플레잉은 물론 탈출이나 레이싱, 사격 등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전 세계 로블록스 유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며 레고 인형처럼 생긴 캐릭터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며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마인크래프트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가 마인크래프트를 표절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로블록스는 마인크래프트가 발매된 2009년보다 3년 먼저인 2006년에 발매되었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로블록스 역시 마인크래프트처럼 수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는 인기 게임이며 2020년에는 월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게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수록 그 게임과 관련된 이상한 소문이나 괴담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마인크래프트 히로빈 괴담처럼 말이죠. 로블록스 역시 그 인기를 입증하듯 유저들 사이에 알려진 꽤 많은 괴담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괴담들 중에 게스트 666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로블록스를 하려면 반드시 계정을 만들어야 하지만 초창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무료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게스트 모드가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해보고 싶던 사람들은 게스트 모드로 접속해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단, 게스트 모드에서는 일반 계정 모드와 다르게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채팅이 금지되어 채팅창을 읽거나 글을 쓸 수 없었고 게임 진행 상황을 저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친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혼자만 플레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모드 유저에게는 영어로 손님을 뜻하는 게스트의 0에서 9999 사이 숫자가 랜덤으로 붙여진 형식으로만 아이디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작사에서는 2008년부터 게스트 모드를 통해 무료 체험 사용자의 일반 계정 가입을 유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로블록스 유저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도중 게스트 666이란 아이디가 갑자기 자신을 미친듯이 쫓아와 그대로 제거해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수많은 유저들이 등장했으며
신기하게도 그들은 서로 다른 게임을 했던 유저들이었습니다. 게스트 666을 만났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것들은 게스트 666은 검은색 피부에 붉은 눈동자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채팅으로 메시지를 보거나 직접 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666에게 제거되고 나면 리스폰되지 않고 게임이 멈춰버렸으며 게임을 종료하려고 해도 절대로 꺼지지 않아 컴퓨터 전원을 꺼야만 게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퍼져갔고 많은 유저들이 게스트 666의 모습과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선 게스트 모드는 게임을 접속할 때마다 아이디가 랜덤으로 생성되는데 어떻게 매번 666이란 아이디로 여러 게임을 돌아다니며 접속할 수 있었는지, 또 게스트 모드에서는 오직 3개의 캐릭터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검은 피부와 붉은 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게스트 모드는 채팅이 금지되었는데 어떻게 게스트 666은 채팅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었습니다. 유저들은 분명 누군가 게스트 666이란 계정 아이디를 만들어 장난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플레이어 목록 중 게스트 666이란 아이디는 없었다고 합니다. 게스트 666에 대한 수많은 의문점들은 많은 유저들로 하여금 게스트 666을 점점 더 공포의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666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의 숫자 666을 사용하는 게스트 666은 사람이 아니라 로블록스 게임에서는 악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66이 다른 캐릭터와 겹쳐질 때 일반적인 게스트 유저에게 표시되는 친절한 손님이란 표시 대신 악마 손님이라고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게스트 666은 최고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어 어떤 게임이든 마음대로 접속해 돌아다닐 수 있으며 자신이 만든 게임으로 플레이어를 초대한 뒤 제거해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저들 사이에 게스트 666에 대한 공포와 관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게스트 666을 주제로 한 다양한 게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유저들 사이에 게스트 666이 진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점점 더 뜨거워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제작사인 로블록스 코퍼레이션에서는 2017년 10월 게스트 모드를 아예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게스트 모드가 없어지자 자연스럽게 게스트 666에 대한 논란 또한 잠잠해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 브라우저 쿠키를 편집하면 게스트 번호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 알려지게 되며 게스트 666은 결국 익명의 유저가 벌였던 장난으로 판명나게 됩니다. 하지만 괴담이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블록스에는 게스트 666을 주제로 한 다양한 게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많은 유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The guest 666 is back. 존 도우. 앞서 공개했던 소름창고 69탄 게스트 666편. 그런데 신기하게도 로블록스 괴담을 소름창고에 소개하던 날인 2021년 10월 29일 로블록스 서버가 터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멀쩡하던 서버가 갑자기 망가진 것일까요? 물론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제작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다고 공지했지만 3일이 지난 11월 1일 오후가 돼서야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로블록스 유저들은 3일 동안이나 로블 금단 현상을 참아내야만 했죠. 한간에는 로블록스 서버가 터진 이유에 대해 할로윈으로 인한 게임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하다 트래픽 과부하로 서버가 먹통되었다는 얘기, 로블록스 중국 서버의 업데이트 도중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얘기, 그리고 의문의 해커에게 서버가 해킹당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까지도 들려왔습니다. 제작사에서는 서버 자체의 기술적 문제를 원인으로 밝히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로블록스 서버 사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소름창고 70탄은 69탄에 이어 로블록스 괴담을 하나 더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로블록스 유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3월 18일에 게임에 접속하면
해커에게 계정을 빼앗기게 된다는 괴담입니다. 그리고 괴담의 중심에는 존 도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2017년 몇 명의 유명 유튜버들은 3월 18일에 로블록스를 접속하면 계정을 해킹당한다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게 됩니다. 그들은 3월 18일에 존 도우라는 해커가 게임에 나타날 것이며 접속한 모든 유저들의 계정을 해킹해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올린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올렸고 또한 다른 유튜버들까지 영상을 제작해 올리면서 소문은 유저들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말을 믿고 3월 18일에 게임을 접속하지 않는 유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은 거짓말이라고 여기며 평소처럼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터넷상에 3월 18일에 로블록스 계정을 해킹당했다는 유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문이 진짜였다며 놀라워했고 자연스레 소문에 등장하는 해커 존 도우라는 인물에게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블록스에 존 도우라는 계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존 도우는 2006년 2월 28일에 가입한 것으로 나왔으며 프로필란에는 자신을 해커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킹을 암시하는 여러 개의 배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 도우와 같은 날 가입했으며 비슷한 이름을 가진 제인 도우라는 계정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려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존 도우와 제인 도우는 서로 연인 관계였으며 어느 날 갑자기 제인이 사라져버리자 존 도우가 여러 계정을 해킹하며 돌아다니는 것이라는 소문도 퍼지게 됩니다. 소문이 점점 확대되자 유저들은 존 도우가 로블록스에 진짜로 존재하는 해커라고 믿어갔으며 게임을 하다가 존 도우를 만나 계정을 뺏기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존 도우 괴담이 계속해서 증폭되자 제작사에서는 존 도우가 게임 개발 당시 만들었던 테스트 계정이었으며 제인 역시 똑같은 테스트 계정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존 도우 계정을 만든 2006년 이후부터 한 번도 게임에 접속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작사가 밝힌 존 도우의 실체를 부정하는 여러 반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로블록스에는 계정 아이디를 입력하면 마지막 접속 날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었는데 존 도우를 입력하면 마지막 접속 날짜가 2006년이 아닌 괴담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21년 최근까지 계속해서 접속 기록이 갱신된다는 점, 존 도우의 아바타가 변경된 점, 그리고 게임에 접속해야 얻을 수 있는 여러 개의 배지를 가지고 있는 점을 들며 존 도우는 진짜로 존재한다고 여전히 믿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제작사에서는 결국 존 도우의 프로필과 보유 배지들을 삭제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최초 소문을 만들어냈던 유튜버들의 영상 또한 모두 낚시 영상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을 만들었던 존 도우 괴담은 점점 사그라들게 됩니다. 물론 4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유저들은 존 도우와 관련된 소문이 모두 누군가 조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3월 18일이 가까워지면 어김없이 유저들 사이에는 존 도우 괴담이 다시 들려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빠랑 놀자 소름창고 70탄 존 도우 편이었습니다.